자, 오늘은 문장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단위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자. 자, 제일 처음에 기본적으로 어절들이 모여서 일단 문장이 이루어지겠다, 그죠? 어절은 우리가 띄어쓰기 단위, 끊어읽기 단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한 묶음이 하나의 어절이다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조금 더 커져서 두 어절 이상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 중에서 어느 세월에 이런 것처럼 보면 관용어가 세월을 꾸며주는 거죠. 어느 세월.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수식어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은 문장 안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어절은 두 어절 이상인 건 공통점이지만 주술 관계가 있다, 없다. 요게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문장. 얘네들이 모여서 이제 문장을 이룬다, 그치? 어절이나 구와 절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래서 문장 자체도 당연히 주술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의 문장이 되려면 그거는 절과 공통점. 그런데 절은 문장 속의 일부분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단독으로 쓰일 수가 없다. 그러나 문장은 혼자서 단독으로 쓸 수가 있는 하나의 의미 단락이 된다. 그래서 문장은 문장을 끝낸다라는 마침표가 있어요. 온점이나 느낌표나 물음표 같은 이런 마침표까지, 이런 표지까지 딱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우리가 단어 형성법 할 때도 배웠어요. 합성어, 파생어 나눌 때 어근이나 접사가 2개 이상, 3개, 막 4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죠? 단어를 분석해 보면 그때 얘가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를 보려면 여러 개 중에서 제일 처음에 딱 두 부분으로만 끊는 거 했었다. 기억납니까? 그게 직접 구성 성분이었었다, 그죠? 문장에서도 이렇게 직접 구성 성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엄청 길게 엄청 여러 가지 어절, 뭐 구절 뭐 다 이렇게 나타나 있을 때 딱 두 부분으로만 제일 처음에 어떻게 끊을 거니? 라고 했을 때 주어부와 서술부 요렇게 딱 두 부분으로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찾으려면 자, 문장 전체의 최종 서술어 찾는 거 쉽잖아. 문장 맨 마지막에 서술어 있죠. 마침표 앞에. 그지? 그 서술어를 누가 했니? 또는 무엇이 그랬니? 그 무엇이 누가를 찾으면 그게 바로 주체잖아. 그지? 그래서 그 주어까지 딱 끊으면 돼요. 주어를 찾아서 서술어에 해당하는 그 주어를 찾아서 딱 끊으면 됩니다. 그러면 목적어나 보어나 필수적 부사어 같은 애들은 어디에 포함될까? 주어부, 서술부 중에서? 당연히 서술부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장 길이 가지고 파악하면 안 된다 그랬어. 주어가 엄청 길고 주어부가 엄청 길고 서술어 하나 끝. 이런 경우도 있고요. 주어 하나 끝.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목적어 뭐 부사어 막 이렇게 서술부가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길이만 가지고 끊으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자, 우리가 이제 문장 성분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성분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 그러면 이 문장 성분의 최소 단위는 어절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절이 문장 성분 뭔가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래서 보면 어절 단위로 보면 띄어쓰기대로 이렇게 끊으면 어절 단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구 단위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저 코스모스가 매우 아름답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수식어의 관계니까 의미 단락으로 묶어진다, 그치? 그 다음에 요 전체 아름답다까지 하나의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문장 성분을 우리가 찾아보자. 착한 나는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하나의 어절이 각각 문장 성분이 되는 경우. 그래서 착한이 나를 꾸미니까 관용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다음 거 보니까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비가 주어고 내린다가 서술어죠. 주어 서술어 찾는 거 일단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내리긴 내리는데 어떻게? 소리도 없이 내린다. 없이 내린다. 이렇게만 말하면 의미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잖아. 그지? 소리도 없이 요 전체가 하나의 부사어가 되는 거죠. 근데 소리가 없다. 주어 서술어. 얘 관계가 되니까 절인 거야. 그래서 하나의 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 즉 이 문장에서는 부사어가 된 거지. 됐니? 그리고 절 말고 구가 문장 성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본다. 해서 요 무엇을에 해당하는 애가 뭐니? 목적어죠. 그자? 그래서 사과나무 해서 띄어쓰기 되어 있잖아. 두 개의 어절로 이루어진 구입니다. 얘는 나무는 나무인데 사과나무잖아. 그래서 관형어와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뭉뚱그려서 문장 전체에서 하나의 목적어라는 문장 성분을 이룬다. 됐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 성분 되게 중요한 거 우리 들어갈 거예요. 근데 문장 성분에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항상 문법은 이런 식으로 구조화시켜서 일단 머릿속에 탁 지도처럼 박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주성분은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애를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부속성분은 주성분의 일부분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러니까 수식해주는 애들이에요. 꾸며주는 말. 그래서 우리 품사할 때 배웠다 그치? 꾸며주는 거 두 가지 관용사 부사 배웠잖아. 그래서 문장 성분은 사로 끝나면 안 돼요. 어로 끝납니다. 그래서 관형어, 부사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립성분, 다른 문장 성분과 연계되지 않고 혼자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독립어 이렇게. 그래서 문장 성분 총 몇 가지다? 둘, 셋, 넷, 다섯, 7가지. 그래서 이렇게 7가지의 문장 성분이 있다. 그래서 각각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성분 먼저 우리가 봅시다. 자, 주성분 네 가지 있었다. 뭐 있었노?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이렇게 있었어요. 그지?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 알 거예요. 이거 정도는 쉬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 서술어는 뭔지 알죠? 그래서 항상 문장으로 이제 다 넘어갔잖아.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우리말은 주어야. 주어래. 서술어야. 서술어. 그리고 서술어는 일단 문장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일단 찾기 쉬워요. 그지? 문장 맨 마지막에 있는 이런 애들. 일단 찾기 쉬워. 그러면 이 서술어를 누가 했니? 무엇이 했니? 를 찾으면 그게 바로 뭔데? 주어인 거죠.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게 서술어의 주체야. 맞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기본적으로 찾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독해할 때도 되게 중요해. 비문학 독해할 때도 주어 서술어 찾는 거. 자, 그래서 주어는 일단 주격조사 이가가 결합해서 실현이 되는 거 가장 기본이겠죠? 내가. 그 다음에 구나 절도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주어요? 자, 헷갈리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주어 찾는 거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말에서 뭐 찾아라? 서술어 먼저 찾아라. 어렵다. 누가 봐도 서술어인 건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알잖아. 어렵다. 뭐가 어려운데? 뭐가 얘 해당하는 게 주어야. 뭐가 어려워? 피아노를 치는 것이 어렵다잖아. 맞죠? 그래서 요거 전체가 하나의 주어다. 됐니? 근데 주어 안에 피아노를 치다 뭐 요렇게 피아노를 치다 주어 서술의 관계가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의 절도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주어, 부서술부 두 개 끊을 때 이 문장은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아까 위에 거는 그럼 어떻게 끊어야 되겠어? 내가 주어 끊고 피아노를 친다. 이렇게 직접 구성 성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격조사 대신에 보조사가 오기도 해요. 보조사는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게 보조사라 했다, 맞지? 그래서 주격조사를 탈락시키고 지가 대신 와서 막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신에 나는 이란 내가 붙어도 얘가 주어구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는 서술의 대상을 나타내요. 그래서 목적격 조사 을을 붙어서 말 되는 거 다 목적어야. 이것도 쉽죠? 피아노를 친다. 그 다음에 나는 싫어한다 뭐를 피아노 치기를 하나의 군화설도 되죠. 그 다음에 을을 대신에 얘도 보조사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사 붙어 있어도 나는 사과를 먹는다 해서 말 되죠. 을을 붙어서 말이 되는 거는 다 목적어다 생각하면 돼요. 을을이 없더라도. 그 다음에 서술어는 우리 다 아는 거 서술하는 역할이에요. 동사 형용사가 서술어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어서 서술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본용은 보조용은 우리 배웠었다. 그지? 요렇게도 가능하고 서술절 절 자체가 서술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절 배울 때 다시 알 겁니다. 그 다음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다 쉬운데 너네가 보어를 한 번씩 깜빡해. 외워야 되겠습니다.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인데 뭐를 보충해주냐면 되다, 아니다 라는 서술어 딱 2명밖에 없어요. 되다 또는 아니다라는 서술어 앞에서 의미를 보충해주는 말이다. 봐봐. 되다라는 말이 있어. 물이 되었다 하면 문장 말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그러면 물이 뭐가 되었는지가 나와야 되겠지. 요런 게 보어입니다. 아니다. 내 꿈은 아니다. 말 안 되잖아. 내 꿈은 뭐가 아닌데? 반장되기가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 얘네들이 보어라고. 그러면 항상 쌤이 아까도 얘기했어. 문장으로 넘어왔을 때는 우리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서술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보어를 찾으려면 당연히 얘도 서술을 먼저 봐야 돼요. 되다 아니다가 서술어가 있나 없나를 먼저 찾아야 당연히 이 문장은 보어가 있구나 판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중요한 게 서술어 자릿수입니다. 자, 서술어는 이 서술어는 반드시 필요한 문장 성분이 몇 개 있니? 그게 서술어 자릿수야. 그래서 무조건 주어는 어느 문장이나 다 있어야 되잖아. 문맥상 생략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렇다고 주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어만 있어도 되는 거 한 자리.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 또는 주어 필수적 부사어 또는 주어 플러스 보어. 이렇게 2개가 필요한 2자리 서술어.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3개가 필요한 3자리 서술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은 1자리, 2자리, 3자리 이렇게 3가지입니다. 4자리 서술어 없습니다. 해서 서술어를 딱 보고 피다라는 말은 뭐가 필요하지? 무엇이 피다. 주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됩니다. 주다라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릿수를 판단하면 되겠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겠니? 목적어나 보어 같은 거는 우리가 살펴보기 쉽잖아요. 부사어 여기도 있죠. 부사어는 원래 주성분이 아니야. 반드시 필요한 애가 아니야. 그런데 서술어 자릿수 할 때는 필수적 부사어가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 그래서 부사어가 나왔을 때 필수적 부사어인지 아니면은 그냥 단지 꾸며주는 부사어인지를 구분해야 자릿수를 결정하는데 들리지 않고 잘 할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사전 용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전 문제가 문법에도 한 번씩 잘 나와요. 사전 보는 방법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바라다라는 표제어가 있어. 그럼 얘는 바라니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건 뭐를 의미할까? 네모 안에 동 돼 있네. 이거는 동사다 라는 걸 알려주죠. 품사. 그지? 품사를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가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 가로.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겠노? 서술어 자릿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모든 문장에 당연히 필요하니까 안 썼어.
그러니까 주어 말고 또 더 필요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을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바라다라는 단어는 몇 자리다? 주어랑 목적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지. 됐니? 자, 넘어갑니다. 부속 성분 살펴볼까? 주성분 네 가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속 성분, 관용어와 부사어. 부속 성분은 수식해주는 거, 꾸며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어요. 그죠? 품사할 때 한 것처럼 마찬가지야. 관형사처럼 무슨 역할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은,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옆에 필기하세요. 관형어는 뭐를 꾸며주는 거다? 체언을 수식하는 거죠. 부사어는 뭐를 꾸며주는 거다? 주로 용언을 수식하거나 아니면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부사 그지? 부사어나 다른 관용어 다 꾸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용어는 체언만 수식하는 거고 부사어는 나머지 다 꾸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문장 안에서 관용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을까를 살펴보면 첫 번째 관형사 단독. 관형사 단어 자체가 당연히 관용어 역할을 하겠죠. 문장 안에서도. 그 다음에 체언에다가 관용격조사. 관용격조사 우리말 뭐 있습니까? 의. 그자. 너의, 친구의 요렇게 붙으면 관용격조사. 그 다음에 용언의 관용사 형이라는 말은 어미가 붙었다 이 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죠. 어간 뒤에 관용사형 어미가 붙은 애를 관용사형 어미라고 해요. 그러면 관용사형 어미는 우리말에 뭐뭐 있었더라 얘들아? 필기하세요. 은는 을던. 쌤이 지금 쓰는 건 막 쓰는 거지만 너네는 예쁘게 알아서 필기하세요. 은는 을던 이런 애들이 붙으면 용언이 관용사 모양으로 변신을 하는 거지. 좋다에다가 좋은, 높다에다 높을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문장 안에서는 관용어 역할을 하더라. 근데 너네 주의해야 될 거 엄청 중요한 거 선생님이 하겠어. 자, 좋은 말 이런 식으로 높을 건물 이런 거 높을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하다 그치? 어쨌든 이렇게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문장 안에서. 근데 중요한 건 품사랑 문장 성분이랑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좋은 밑줄 그어놓고 문장 성분은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얘 문장 성분은 뭐다? 좋은 문장 성분은 관형어예요. 그지? 근데 품사를 만약에 물어봤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품사는 쌩얼 까야 돼. 좋다라는 말이 변신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아이의 기본형 쌩얼을 깝니다. 변신해놨으니까 변신 이전에 기본형 좋다 지어. 그래서 이 좋다라는 애는 뭐다? 형용사가 되는 거야. 다로 끝나는 말은 동사 아니면 형용사라고 얘기했어요. 맞지?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야 된다 했어. 쌤이 안 써놨나? 필기를 하자. 이건 엄청 중요하니까요. 어디다 없고. 좋은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이 좋은 얘는요. 문장 성분으로는 뭐에 해당하는 걸까? 당연히 사람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형어 역할을 한다. 그런데 문장 성분 말고 품사로는 뭘까요? 품사는 기본형으로 바꿔야 돼. 그지? 그래서 기본형으로 바꿔. 그러면 기본형이 뭐야? 좋다라는 말이 활용해서 좋은이라고 바뀐 거잖아. 기본형 좋다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품사가 뭐더라?
형용사. 요렇게 봐야 됩니다. 됐니? 그래서 문장 성분은 뭘로 끝난다? 어로 끝나고, 품사는 뭘로 끝난다? 사로 끝난다. 됐죠? 이렇게 활용하는 애들은 품사랑 문장 성분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관형사 또는 관형격 조사의 붙은 거 또는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이런 거 말고도 체언 단독으로도 관형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었죠. 우리 집 이렇게 했어. 집은 집인데 우리 집이네. 맞지? 누구네 집? 우리 집.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라는 대명사 하나가 하나의 관형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자, 관형어는 일단 얘도 부속 성분이니까 문장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애는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필수적 관형어가 있어요. 왜? 의존명사가 쓰이는 경우, 의존명사는 혼자 못 쓰잖아. 그래서 앞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쓸 수 있는 말이야. 그래서 예쁜 것, 그러니까 것, 줄 이런 애들이 의존명사죠. 그래서 앞에 뭐뭐 하는 줄 이렇게 뭐뭐 하는 줄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 또 관형 없으면 부자연스러운 그런 어휘 자체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뭐에 관하다라는 거 했을 때 뭐뭐에 관하다. 그지? 근데 이 관한이라는 말이 왔을 때 뭐뭐에 관한 연구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는 물리학계에서는 연구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연구인지가 안 나오잖아. 그래서 뭐에 관한 연구인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휘 같은 것들이 있어야 앞에 반드시 꾸며주는 말이 필요한. 됐지? 그 다음 부사어 살펴볼까? 자, 부사어는 마찬가지로 부사 단독으로 당연히 부사어가 역할을 할 수 있겠고 부사격 조사, 에게에서, 으로부터 등등등 많죠? 그런 거 붙는 거. 아니면 용언의 부사형. 요것도 좋게 빠를수록 용언의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는 경우예요. 됐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좋은 사람 할 때 좋은은 관형어이고 품사로 형용사였어요. 그러면 좋게 말했다 했을 때 좋게는 문장 성분이 뭐다? 뒤에 서술어 꾸미니까 부사어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품사는 또 뭐게? 생각해라. 품사. 품사는 기본형으로 바꿔야 된다 했어. 좋게의 기본형은 좋다지요. 당연히 뭐다? 형용사다. 그러니까 좋은하고 좋게는 같은 단어야. 맞죠? 그래서 품사는 둘 다 똑같이 형용사입니다. 됐니? 그 다음에 필수적 부사어. 아까 문장 성분할 때 했었다 그지? 서술어, 자릿수.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애들이 필수적 부사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술어를 항상 우리말에서 제일 중요하게 먼저 봐야 된다 했어. 그지? 군다, 아이들이 군다. 말 안 되잖아. 어떻게 구는지가 나와야 말이 되죠. 마찬가지야. 닮았다. 누구와 닮았다 말이 되지.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필요한 요런 아이들이 다 필수적 부사어입니다. 됐죠? 그 다음. 자, 부속 성분 다음에 독립 성분 나왔어요. 근데 책이 없으니까 너네 필기 하세요. 독립 성분 안에는 독립어가 들어있겠다. 그지? 자, 독립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일단 감탄사 단독. 그지? 혼자 독립어 될 수 있겠죠. 야, 빨리 와. 부르는 말, 느낌, 대답. 오, 와우. 막 이런 거 전부 다 감탄사입니다. 그 다음에 체언에다가 혹격조사. 혹격조사는 부르는 말 뒤에 붙는 격조사다. 그죠? 그래서 철수 체언에다가 야 혹격조사 붙었어요. 그러니까 철수야 누구야 뭐 하늘이시여 막 이런 거 전부 다 이번에 해당하는 거겠다. 그죠? 독립어. 그 다음에 제시어. 예를 들어서 옆에 문장 보세요. 청춘. 이는 얼마나 가슴 설레 있는 말인가. 이런 문장이 왔어. 그러면 여기서 반접 앞에 있는
요런 아이들 제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다 문장 성분으로는 독립어에 해당해요. 문장 성분은 독립어야. 그지? 전부 다. 그런데 품사으로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얘는 감탄사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품사로 물어봤을 때 이거는 감탄사. 이거는 뭐다? 혹격조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랑 조사랑 두 개가 합쳐진 말이고, 얘는 품사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뭐겠어? 청춘 명사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장 성분과 품사를 구분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중요합니다. 됐나? 그 다음, 자, 이러한 문장을 우리가 다시 구분해 보는 거예요.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두 가지로 나누면 혼문장과 겹문장 이렇게 있어요. 혼문장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하나밖에 없는 거. 겹문장은 딱 봐도 두 개 이상 겹이니까 그지? 주어 서술어의 관계의 개수를 가지고 일단은 홀겹 나눌 수가 있습니다. 됐나? 자, 그래서 강의 흐른다. 당연한 문장이죠? 나와 너는 학생이다. 이거는 뭐야? 나는 학생이다 플러스 너는 학생이다. 이 두 개로 분리가 가능한 거는 겹문장이에요. 그지? 그러면 얘랑 우리가 또 헷갈릴 수 있는 아이 필기를 하나 해야겠다 얘들아. 자, 너와 나는 학생이다 했을 때 이 와랑 그 다음에 자, 다른 예시를 선생님이 하나 들어볼게. 나와 너는 닮았다. 잠깐만. 이걸 여기 쓰면 안 되겠구나. 나와 너는 닮았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 나오는 와. 둘 다 와네. 똑같은 애일까? 아니야. 우리가 이거 품사할 때, 조사할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품사에서 조사. 얘는 무슨 조사? 나와 너는 학생이다. 이것처럼 나는 학생이다, 너는 학생이다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 너라는 단어 두 개를 같은 자격으로 연결해 주는 애를 접속조사라고 얘기했어요. 맞나? 그 다음에 위에 거. 나와 너는 닮았다. 이건 뭐야? 닮았다. 너는 닮았다. 주어 서술어만 가지고 말 안 되지. 닮았다는 거는 누구와 닮았는지가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나와에 해당하는 아이는 필수적 부사어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와는 이름이 뭐다? 부사격 조사다. 됐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 나와 너는 학생이다는 겹문장이죠. 나는 학생이다 플러스 너는 학생이다. 그러면 나와 너는 닮았다라는 애는 뭐가 되겠다? 헛 문장이 됩니다. 됐니?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거 중요하다. 됐지요? 그 다음 볼까? 자, 겹문장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겹문장은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이어진 문장은 주어 서술어 세트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기차처럼 이어져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은 주어 서술어 세트가 있는데 그 안 속에 다른 주어 서술어 세트가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이 밖에 있는 큰 문장이 아는 문장, 요 안 속에 있는 애가 안긴 문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나? 일단 문장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을 우리가 구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항상 서술어 제일 중요하다 했어. 그러면 문장에 마침표가 있을 거니까 이 서술어는 누가 봐도 서술어인 거 다 알아. 눈만 있으면 알아, 그지? 그래서 안 속에 숨어있는 서술어를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어진 문장은 주어 서술어 이렇게 반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이어진 문장 여기에 있는 서술어를 잘 파악해야지.
얘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서술어니까 일단 용언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아이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이어진 문장에서 나타나는 어미가 연결 어미. 우리가 이거 품사할 때 용언 속에서 어간 어미 할 때 배웠습니다. 연결 어미가 붙고 그 다음에 아는 문장에서는 여기 있는 요 아이를 잘 찾아야 되겠죠. 어간 뒤에 전성 어미가 붙어요. 어미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배웠어. 자, 그러면 이어진 문장 먼저 살펴보자. 자, 여기에 붙는 연결 어미가 누군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어미가 대등적 연결 어미가 붙으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 연결 어미가 붙으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연결 어미를 보고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등하게가 개수가 작아.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외워버려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종속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거는 고며 나지만 든지 거나 6개만 외우세요. 그냥 생짜로 외워. 모르겠으면 고며 뭐뭐하고 뭐뭐하다 또는 뭐뭐하며 뭐뭐하다 나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하지만 뭐뭐는 어떻다. 그러니까 하지만 얘는 그러나랑 같은 거겠죠. 좋아하나 이거는 싫어한다. 그러니까 지만과 나는 대조야. 그 다음 하든지 놀든지 이거든지 저거든지 떡볶이를 먹거나 오뎅을 먹거나 그지? 이런 것들은 다 선택이야. 그래서 대등적 연결어미 고며 나지만 든지 거나 요 6개를 외우고 나머지는 다 종속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뭐 해서 아서 비가 와서 구분해라 하면 어떻게 할래? 오다에다가 아서예요. 그래서 종속적 연결어미는 서가 아니라 아서라고 표시해야 되겠죠. 인과 뭐뭐 하려고 지더라도 다면는데 뭐 이런 식으로 등등등 되게 많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됐니? 그래서 여기 대등과 종속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다. 외워버려. 근데 중요한 건 100% 이것만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등하게 이어진 거는 의미상 대등이기 때문에 이 문장과 이 문장, 그러니까 앞 문장, 뒷 문장이 있죠. 이 문장 두 개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 그게 대등이야. 바꿔볼까? 희수는 다정하고 민수는 친절하다. 이렇게 바꿔도 아무 의미가 달라지는 게 없죠? 이런 게 대등이야. 사과는 싫어하지만 배는 좋아한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뒤 순서, 문장의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라는 게 하나 더 붙습니다. 종속적인 거는 바뀌면 의미가 완전 말이 달라져 버려. 길이 질어서 비가 왔다. 아니잖아. 인과관계 완전 달라져 버렸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가능한 거 대등, 가능하지 않은 게 종속. 됐죠? 그 다음 아는 문장 살펴봅시다. 아는 문장이 좀 주의해야 돼요. 중요하고 너네가 조금 더 어려워해. 자, 아는 문장은 이 속에 숨어있는 예를 잘 찾아야 돼. 그래서 일단은 표지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러면 어미를 찾으면 되니까 쉬워 그나마. 명사 모양으로 바꾸는 명사형 전성어미 우리말에 음기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기를 바랬다. 가다에다가 다 대신에 기 붙었죠. 그 다음에 관형절,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거 은는, 을던 우리 배웠죠? 일다 대신에 일던이 붙었어. 그 다음에 부사형 전성어미 계도록, 그 다음에 이 등등등. 근데 이 이는 사실은 전미사예요. 그지? 우리 파생어 합성할 때 우리가 배웠어요. 파생 전미사 이예요. 특별하게 얘는 어미 말고 접사가 붙었는데도
부사절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얘네들은 어미 맞아요. 해서 그녀가 울게, 울다, 다 대신에 개 붙었어요. 요렇게. 했니? 그래서 항상 문장 안에서 절을 찾을 때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 이렇게 찾으세요. 발았다가 서술한 건 누가 봐도 알아. 말고 숨어있는 요 아이를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다로 끝나는 말, 변신한 거 다 잡아내면 돼. 가, 다. 다에 해당하는 말까지만 딱 동그라미 치세요. 다 대신에 기 붙었죠. 읽다 대신에 일던 붙었고, 울다 다 대신에 개 붙었고. 됐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간 어미까지만 딱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렇게. 그래서 잡아냈지? 요 아이를 잡아내면 돼요. 그러면 명사 절이라는 거는 절은 아까 뭐였어? 주어와 서술어 세트가 절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아이를 잡아냈지 이제. 그러면 얘를 다로 바꿔봐. 가다. 그리고 그 앞에 말들을 완성시켜보는 거지. 가다, 뭐가 가다. 그가 빨리 가다. 이게 하나의 문장인 거지. 됐죠? 나는 가다 아니잖아. 세트 아니잖아, 그지? 가다, 뭐가 가다. 그가 빨리 가다. 요게 하나의 절이다. 그래서 요거 먼저 잡아내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면 돼요. 됐지? 그러면 얘도 해봐라. 읽다. 읽다 누가? 내가 읽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읽다 했을 때 뭐를 읽었니? 책을 읽었잖아. 그지? 수식을 받는 애가 문장 성분에서 책을 이라는 목적어로 있는데 목적어가 생략된 경우예요. 요거는 좀 이따 관형절 자세히 또 배울 겁니다. 됐니? 이런 식으로 저주로 잡아내고 그래서 그 앞에 거 문장 완성시키면 돼요. 대체 그녀가 울다 이렇게 됐니? 그래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은 전성 어미가 있기 때문에 전성 어미를 잘 잡아내면 돼. 그런데 서술절은 표지가 없어요. 이렇게 전성 어미나 뭐 이런 것처럼 딱 눈에 보이는 표지가 없어. 그래서 얘는 누구랑 헷갈리겠니? 혼문장이랑 너네가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서술절은 혼문장이랑 안 헷갈리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됐니? 봐라. 자, 제일 처음에 서술어 찾는 거 쉬워요. 길다. 누가 봐도 서술어야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뭐가 길어? 코가 길다. 그럼 얘가 주어, 서술어의 관계죠. 주어, 서술어. 맞지? 그러면 남아있는 코끼리는 이 아이는 문장 성분이 뭐예요? 누가 봐도 맨 앞에 주어인 것 같잖아. 그지? 그럼 이 코끼리는 주어에 대한 서술어가 뭔데? 코끼리는 길다 말되나? 안 돼. 의미가 달라져 버려. 코끼리는 코가 길다가 서술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서술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술어인데 안 속에 주어 서술어 세트가 들어있네. 주어 서술어 안에 세트를 절이라고 한다 했잖아. 그래서 얘가 서술절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은 항상 쌤이 서술어 제일 중요하다 했어. 서술어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올라가 보는 거예요. 됐니? 그렇게 해서 혼문장과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용절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를 끌어들여서 문장 안에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인용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용이라는 거는 뭐 말하는 거겠노? 큰 따옴표 있는 거. 뒤에 라고 말했다. 이게 직접이고 간접 인용은 내가 하는 말에다가 그냥 안에 녹여놓은 거야. 그래서 큰 따옴표가 없습니다. 큰 따옴표 없고 그가 내게 라면을 먹고 가라고 말했다. 그래서 직접은 라고를 붙이고 간접은 고만 붙여야 됩니다. 요거 두 개는 외울 수 있겠죠? 됐어. 그리고 중요한 건 인용절에서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고쳐라. 뭐 아니면 거꾸로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니? 외워야 되겠죠.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자 주의해야 되겠다. 하나 살펴보자. 어떤 거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어제 언니가 나에게 내일은 내가 청소할게 라고 말했다. 자, 요런 문장이 있다 치자. 그러면 얘를 간접인용으로 바꿔보시오 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건 똑같아요. 그지? 앞에 건 똑같고 다음표 안에 있는 걸 바꿔볼까? 그러면 내일은 어제 언니가 말했어. 그지? 어제 내일은 언젠데? 오늘이야. 그지? 내가 청소한다 했어. 내가 누군데? 이거는 언니가 한 말 그대로 목소리 말투 그대로 따온 거예요. 직접 인용은. 그래서 어제 언니가 내가 하라 했어. 이 내가는 누군데? 언니잖아. 그지? 청소할게 라고 말했다. 그럼 이 청소할게 종교로 의미도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건 똑같고 그지? 뒤에 것도 뭐 똑같고 큰 다음표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주의해야 될 게 그거죠. 그리고 얘는 직접 인용이니까 라고가 붙었고 간접 인용일 때는 고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제나 그 다음에 대명사나 여기에는 없지만 나중에 뭐 높임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바꿔야 돼. 됐니? 이렇게 직접 간접 인용절 넘어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죠? 관형절. 관형절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면 동격, 관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동격 관형절, 관계 관형절. 동격은 뭐냐면 자 봐라. 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 안에서 안다 서술한 거 누가 봐도 알아 그지? 그러면 서술로 변신한 말 중간에 잡아내야지. 결혼했다는 맞지? 결혼했다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 서술어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은는을던 붙었으니까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하니까 관형어네 관형절이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자 결혼했다 누가? 정수와 은희가 그지? 그래서 요까지가 하나의 관형절이 되는 거죠. 근데 정수와 은희가 결혼했다 라고 따로 떼었을 때 생략된 성분이 있어 없어? 없어요. 문장 성분 생략된 거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문장이 됐어요. 그지? 그래서 요거랑 동격 이꼴 똑같다 이 말인 거야. 됐니? 그래서 뭐 이렇게 의미상 본다면 너네가 헷갈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다 없다 요렇게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됐니? 관계 관형절은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어. 이게 시험에 더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는 관형절이면 뒤에 오는 체언을 꾸미는 거잖아. 수식을 당하는 체언. 그지? 그래서 뭔가를 꾸며줄 건데 이 꾸밈을 받는 이 아이가 알고 보면 이 문장 성분 안 속에 하나의 뭐 어떤 문장 성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보자. 나는 흐르는 땀을 닦았다. 해서 닦았다 서술한 거 알겠고 흐르다가 변신했네. 여기 동글 쳐야 되겠죠. 흐르는 붙었으니까 당연히 관형절이네. 자 그러면 흐르다 앞에서 얘를 다로 바꾸고 그 앞에 문장 완성하라 했잖아. 흐르다 뭐가 흐르는데? 나는 흐르나? 아니잖아. 땀이 흐르다 이렇게 돼야 되지. 맞지? 그래서 흐르는 애 꾸밈을 받는 이 땀이라는 아이가 이 흐르다로 바꿨을 때 땀이 흐르다니까 주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문장은 앞에 땀이라는 주어가 생략된 그러한 관형절이에요. 됐니? 그러니까 이 수식을 받는 아이가 이 문장에서는 여기서는 큰 문장에서는 땀을로 목적으로 쓰였지만 절에서는
이 관형절 안에서는 땀이 흐른다니까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 됐니? 응. 그 다음에 자, 이따 서술어. 그 다음에 놀다가 변신했네. 놀던. 그지? 그러면 누가 놀았는데? 내가 놀았다. 내가 놀다. 여기서 생략됐네. 뭐가? 공원에서. 내가 놀다. 내가 놀다. 이렇게 했을 때 뒤에 나오는 꾸밈을 받는 이 공원인 뒤에 에서가 붙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 관계 관형절은 공원에서라는 부사어가 생략된 거야. 됐나? 내가 읽던 책을 골랐다. 읽다가 읽던이 됐어요. 그럼 얘를 다로 바꿔. 내가 읽다. 무엇을? 책을. 그래서 뒤에 수식을 받는 책을 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됐어. 그러니까 큰 문장 안에서 이 아이가 목적어고 생략된 것도 목적어 역할을 하고, 얘는 큰 문장 안에서 공원이는 뭐야? 공원이 있다니까 얘는 주어야. 근데 관형절 안 속에서는 부사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형절인데 뭐가 생략됐니? 이런 거를 물을 수도 있단 말이지. 문제에 그런 것도 나옵니다. 됐지? 그래서 내가 놀았다. 어디에서? 공원에서가 붙으니까 얘는 뭐가 생략됐다? 부사어. 내가 읽었다. 책을. 그지? 그러니까 목적어. 흐른다. 땀이. 이렇게 해야 말이 되죠? 그러니까 주어.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으면 관계, 없으면 동격 관형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종교 표현